띠봉TV입니다. 오늘은 6번째 동영상으로 하라리가 말하는 과학혁명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하라리는 인류 역사를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근대와 현대를 만든 게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은 대항해 시대 개막과 자본주의 탄생과 발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상상의 질서로 보는 하라리는 과학혁명과 자본주의 탄생 및 발달에 대해서도 역시 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현재 서유럽과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이 원래부터 아시아를 앞섰던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1775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80%는 아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명청제국, 인도의 무굴제국, 중동의 페르시아 제국, 지중해의 오토만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GDP만 해도 당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당시 유럽은 난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세계 권력 중심은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왜 유럽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느냐? 그리고 세계 권력을 차지하게 됐느냐? 하라리는 유럽에는 기술적 우위를 누리기 전부터도 이미 과학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인과 페르시아인, 즉 아시아인들에게 부족했던 건 증기기관 같은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짜로 베끼거나 사들이면 되니까요. 아시아인에게 부족했던 건 서구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숙한 가치, 신화, 사법기구, 사회정치적 구조였다는 겁니다. 하라리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몽골인, 페르시아인, 로마인 등을 정복의 목적이 오직 새 영토를 확보해 부와 권력을 누리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등 유럽의 근대 제국주의가 대항해에 나선 것은 단지 새 영토 확보뿐 아니라 새 지식을 찾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라리는 1600년대 이후 발생한 과학혁명을 지식혁명이 아니라 무지의 혁명이라고 규정합니다. 과학혁명 이전에는 진리의 기준이 신이었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함으로 모르는 게 없고 따라서 신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학혁명 이후에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관찰, 실험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학으로 증명하고 예측합니다. 아는 게 힘인 시대가 됩니다. 사피엔스에는 수학적 힘의 구체적 사례가 나옵니다. 생명보험이 탄생한 계기. 1744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2명이 목사가 사망할 경우에 부인과 고아에게 연금을 지급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헨리의 생명표를 가공해 봤더니 어느 시점에서든 생존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는 930명, 연평균 27명의 목사가 사망하고 그의 부인은 18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한 해 2파운드 12실링 2펜스를 내면 목사 사망 뒤 아내가 매년 10파운드, 한 해 6파운드 11실링 3펜스를 내면 매년 25파운드를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1765년에 기금 총자본을 58,348파운드로 예측했는데 실제 그 해의 총자본은 예측보다 1파운드 적었을 뿐입니다. 자, 핵심은 이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서 답을 찾지도 않고 추상적 철학 논쟁을 벌이지도 않고 수학에 의존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근대 과학혁명을 연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죠. 그의 역학법칙을 서술한 책의 이름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재원리입니다. 줄여서 프린키피아라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입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법칙,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우주란 책은 수학으로 쓰여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라리는 자본주의와 그 이전 경제의 차이점을 신용, 신뢰의 유무에서 찾습니다. 하라리는 자본주의에서 신용,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금융업자 그리디가 은행을 설립하고 도급업자 스톤이 수익금 100만 달러를 그리디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근데 요리사 맥도넛이 그리디를 설득해 100만 달러 대출을 받습니다. 요리사 맥도넛이 새로 가게를 열고 장사하려고. 요리사 맥도넛은 은행을 설득해 100만 달러 대출 받아서 맥도넛은 스톤에게 빵집 공사를 맡깁니다. 공사비 100만 달러죠? 스톤은 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합니다. 계좌잔고 200만 달러가 되죠. 스톤은 또 중간에 공사비가 늘었다면 추가 100만 달러를 요청하고 맥도넛은 중간에 그만둘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또 100만 달러를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스톤은 추가 공사비 100만 달러를 입금합니다. 계좌 총액이 300만 달러. 자, 은행 실제 보유금액은 100만 달러지만 이렇게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은행 계좌에 1000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도급업자 맥도넛이. 미국의 현행 은행법은 이런 행위를 7번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신용 창출 과정입니다. 신용이 없다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도급업자를 고용 못하죠. 그러면 빵집이 없고 케이크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돈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 경제와 근대 이전 경제의 차이입니다. 하라리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야 발견됐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근대 이전 경제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래서 신용이 적었고 그래서 느리게 성장했다고 분석합니다. 현대 경제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많고 그래서 신용이 많고 빠른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라리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용을 크게 확장하려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믿음, 신용이 자본주의 탄생과 발달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흔히 영국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초는 네덜란드입니다. 1600년도 초반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가 탄생하고 주식시장이 세워진 곳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상인이 만든 국가로 신용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최고 강대국이던 스페인 제국은 남미에서 들어온 10만 톤가량의 은을 흥청망청 낭비했고 왕실은 3번이나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할 정도로 신용이 없었습니다. 서유럽 역사상 양대 강국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1717년 프랑스는 미시시피 사건, 일종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라리는 설명합니다. 하라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18세기 후반까지 세계의 경제적 실세는 아시아, 중국인, 무슬림, 인도인보다 유럽인들의 자본은 적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무슬림 세계의 사회, 정치, 체제에서 신용이 수행한 역할은 부차적이었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단순한 부와 부를 구별한다. 자본이란 생산에 투자되는 돈과 재와 자원, 부는 땅에 묻혀 있거나 비생산적 활동에 낭비된다. 자본주의는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론으로서 시작되었다. 그 이론은 기술적인 동시에 규범적이었다. 그 이론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고 수익을 생산에 재투자하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아이디어를 선전했다. 즉 하라리는 자본주의 탄생을 실질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가 즐겨 사용하는 말로 상상의 질서로 파악합니다. 그런 애덤 스미스도 극찬합니다. 개인적인 수익을 늘리려는 이기적 인간의 욕구는 공동체 부의 기반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 스미스는 부와 도덕 간의 전통적 대립을 부정했고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줬다. 한데 근대 경제의 탄생과 관련한 하라리의 설명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은행 신용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대 은행이 탄생한 건 다른 이유입니다. 중세 유럽은 수백 개 국가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많으니까 화폐가 제각각이고 따라서 환전상이 발달했습니다.
통일국가가 없은 치안이 미약해서 여행 도중 강도를 당할 위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은 종이 조각이니까 각 지역 환전사에게 미리 돈을 맡겨놓고 결제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만 들고 가면 강도당할 위험이 적죠. 한데 환전사는 어느 순간 마타 보관 중인 돈 가운데 낚인 사람이 찾아가는 건 항상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90%를 대출해주기 시작한 게 근대은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행, 뱅크, 어원이 옛 이탈리아어로 테이블을 의미하는 방카인 겁니다. 환전상은 길거리에서 탁자 하나 놓고 영업을 했습니다. 앞에서 하라리가 은행가 그리디, 도급업자, 스톤 등을 등장시켜 은행 신용이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7번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신용 창출이 오직 믿음에만 근거한다면 굳이 7번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7번으로 제한하는 건 경험상 은행이 보관 중인 돈 가운데 매번 나가는 것은 1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만약 순전히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하면 7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번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를 전문용어로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이 존재하는 건 그 은행 신용 창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경험, 정확하게는 확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라리는 1717년 프랑스의 미시시피 사건을 들어 프랑스는 신용이 없었고 영국은 신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시시피 사건과 똑같았고 되레 규모는 더 컸던 그래도 먼저 발생했어요. 영국 남해회사 사건이 1711년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이작 뉴턴이 남해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남해회사 사건도. 하라리는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비교하면서 네덜란드는 신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네덜란드는 근대 자본주의 역사 최초의 투기인 튤립 투기 사건이 1630년대에 벌어졌습니다. 하라리는 스페인이 남미에서 들어온 운을 흥청망청 쓰다가 쇠퇴했다고 하지만 네덜란드 역시 1600년 초중반에 축적했던 물을 흥청망청 쓰다가 1600년대 후반 이후 쇠퇴하고 그 자리를 영국에게 빼앗깁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한번 봅시다. 하라리 논리대로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인들 사이에 갑자기 신용이라는 상상의 질서가 붕괴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일어난 거죠. 능력이 안 돼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대출해주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거품이 터진 겁니다. 그럼 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을까? 그 사람들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택가격이 계속 폭등할 것이라고 금융기관이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이건 투기심이지 미래에 대한 신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라리는 이전의 제국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새 영토를 찾아 정복활동을 했지만 유럽인들의 1400년대 말 이후 대항해 시대는 새로운 지식을 찾는 면이 있었다며 대비합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도 결국 돈과 권력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1500년대 이전의 세계 무역 구조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아시아에서 못 사는 유럽이 물품을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비단차, 도자기,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인도의 면직물과 철을 유럽이 수입했습니다. 한데 중간에 아랍상인과 연계된 이탈리아 상인을 통해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 끼니까 비싸게 사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랍, 이탈리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시아와 교역하기 위해 나선 게 바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포르투갈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다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찾은 건 뭘까요? 새 지식이 아니라 황금과 향신료였습니다. 이들이 새 지식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황금과 향신료를 찾는데 항해술, 지리적 지식 등 이제까지 하는 다른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지식은 항해에 필요한 지식,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지식 등이었던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른바 과학적 지식, 추상적 지식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과 제국의 성공 뒤에는 자본주의라는 힘이 숨어 있다. 만일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더라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은 호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며 넬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그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방금 하라리가 말했듯이 근대 유럽인들에게 새 지식이 필요했던 건 순수하게 지적 욕구가 아니라 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추구하는 건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유사일에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방법이 근대 이후 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거죠. 이런 자본주의 출현에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서구인들이 애초부터 지적 추구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라리는 유럽인은 원래부터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한데 자본주의는 유럽의 변방이었던 서유럽 즉 게르만족의 후인 영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유럽적 전통이란 기원전 1500년대 이후 서기 1500년까지 남유럽에서 탄생하고 발전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그리스 다 남유럽이잖아요. 심지어 대항해 시대도 남유럽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했죠. 하라리 말대로라면 자본주의는 남유럽에서 탄생했어야 합니다. 대항해 시대도 남유럽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했죠. 자본주의가 탄생한 소유럽은 서기 1500년대 이전까지 게르만 민족이 살았던 야만족의 영토였어요. 유럽에서 후진국이었어요. 서유럽은. 북유럽과 서유럽은 원래 유럽에서 남유럽에 비해 한참 후진국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본주의가 탄생한 서유럽과 북유럽은 유럽의 원래의 전통과 별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토머스 프리드만의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는 주식에 비유하자면 미국, 일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을 사라. 그러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의 나라는 자본주의적 마인드, 제도, 전통이 있지만 뒤의 나라는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전통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썼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때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경제가 엉망이 된 곳은 다 앞의 나라들이에요. 토머스 프리드먼이 사라고 했던 나라들이 다 엉망이 됐다고요. 그때.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하라리와 똑같아요. 자본주의적 정통,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2050년쯤 되면 세계 GDP 1위와 2위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 GDP 2위 국가죠. 한데 이들 나라의 자본주의적 전통, 자본주의적 마인드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공했죠?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죠.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는 시스템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시장이 크고 소비력이 크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비상이 걸린 이유도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갔기 때문이죠. 즉 자본주의적 전통 마인드는 실제 경제 발전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라리는 근대 경제와 그 이전 경제의 근본적 차이점을 미래에 대한 믿음,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근대 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와 비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개인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본주의 이전 경제는 의식주 등 생필품을 거의 자기 스스로 조달했습니다. 농사 지으니까 이게 가능했죠?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 조달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왜? 시장에서 사는 게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죠.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된 건 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이 자신이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기계와 자동화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증기기관이 아니었다면 자본주의는 1500년도에 그 싹이 보였다고 해도 결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화폐경제라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 경제도 화폐가 있었지만 자본주의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주로 사서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대에는 금융산업도 미발달했던 겁니다.
자본주의의 대표적 이데올로기는 소비지상주의와 시간엄수입니다. 이건 상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항상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함으로 할부, 신용카드, 리스 등을 통해서 소비를 부추깁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사게 만듭니다. 과거 농부들은 시간관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되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에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엄수라는 이데올로기가 나온 겁니다. 즉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상당수가 상상의 질서가 아니라 물질적 과정의 산물인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중시하지만 이 미래관념도 생산주기 즉 경제구조가 결정합니다. 수렵채집 시대의 미래란 불과 몇 개월 뒤입니다. 이때쯤 가젤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매복했다 사냥하면 된다. 이 정도입니다. 농업시대에는 몇 년 뒤로 늘어나는데 이유는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1년 안에 키우고 수확하지만 흉년이 들면 이때 대비해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시대의 미래란 몇 년 뒤까지입니다. 그러나 공업시대의 미래란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뒤까지 늘어납니다. 1년짜리 농작물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미래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렵채집인들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 먹다가 먹을거리나 소유물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농업혁명 덕에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농부들은 언제나 미래를 의식하고 그에 맞춰 일해야 했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라리가 이처럼 어떤 때는 객관적 물질적 조건으로 설명하다가 어떤 때는 주관적인 상상의 질서로 설명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말한 자본주의에서 시간 엄수가 중요해진 건 하라리 설명이 맞어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한데 소비지상주의 설명은 또 상상의 질서라는 걸 설명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하라리는 산업혁명은 제2의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기계화된 농작물 재배법과 산업적 가축 사육법은 현대 사회 경제 질서의 기반이다. 농업이 산업화되기 전에 생산된 식량 대부분은 농부와 가축이 소비하고 생산 식량의 아주 낮은 비율만이 장인과 교사, 사제와 관료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농부가 90%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 농민 인구는 2%에 불과하지만 식량을 작업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즉 농업이 산업화됐기 때문에 이 적은 농부들만으로 나머지 인구를 다 먹여 살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객관적 물질적 조건인 거죠.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이나 한 사회 인구 30% 미만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른바 서비스업이 존재하죠. 서비스업은 중요하지만 그게 없다고 사람들이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죠. 불편할 뿐이죠. 즉 이런 사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계 때문에 출현한 겁니다. 하라리가 말하듯 신용,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라리는 어떤 때는 주관적 상상의 질서, 어떤 때는 객관적 물질적 질서로 설명합니다.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쓴 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 다 빅 히스토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지리 결정론으로 물질주의적 역사 해석을 하고 하라리는 상상 결정론으로 정신주의적 역사 해석을 합니다. 또 둘 다 우연을 강조하는 공통점이지만 그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하라리는 흑인이 노예가 된 건 우연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메리카 농장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마침 아프리카가 가까웠고 아프리카에는 이미 노예 무역이 확립돼 있었으며 무엇보다 흑인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 남부, 남미, 중남부 다 묻어버서 말라리아가 창궐하거든요. 여기서 백인들이 가서 일할 수 없어요. 말라리아에 약해서. 그는 우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게 됐고 이게 각종 차별적인 법률과 흑인은 열등하다는 문화적 편견이 생겨나면서 견고한 사회구조가 됐다고 분석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총균세에서 인류 문명을 결정한 건 우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지리적 우연입니다. 유라시아만 동서로 길어 위도가 비슷해 문명 전파가 용이했고 남미나 아프리카는 남북으로 길어 위도차가 크기 때문에 문명 전파가 어려웠다는 거죠. 1500년대 스페인인들에게 아즈텍과 잉카가 멸망하고 당시 아메리카 인디언 인구 2000 내지 3000만 명 가운데 90 내지 95%가 사망했던 건 스페인들 몸에 묻어온 천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 노동력이 부족하자 스페인인들은 흑인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1800년대 초반 노예무역이 금지되기 전까지 한 1000만 명 혹은 1200만 명 정도의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끌려갑니다. 한데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대량 사망했을까? 전염병균의 상당수는 대형 동물에서 옮긴 것입니다. 한데 유라시아 대륙에는 길들일 만한 대형 가축이 원래부터 많았고 이미 기원전 8000년부터 가축과 동거했기 때문에 천연두 등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들일 만한 대형 가축은 라마와 알파카밖에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은 천연두 등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스페인인들 몸에 묻어 천연두가 1500년대에 들어오자 전 인구의 90 내지 95%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원주민이 다 사망해버리니까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인들이 할 수 없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끌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리가 말하는 우연하고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우연은 똑같이 우연이란 말을 쓰지만 그 설명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하라리는 그냥 우연이었다고 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리적 우연성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가 끌려오게 되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즉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리 환경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라리는 상상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말하는 우연의 원인이 달라요. 한데 상상은 인간이 하죠. 따라서 하라리 주장은 위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그는 유럽인들은 원래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고 사피엔스에 썼습니다. 한데 하라리는 인간의 생각이 호르몬, 뉴런, 시냅스, DNA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곧 위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DNA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자본주의를 탄생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애 누구예요? 바로 소유로 백인이라는 거죠. 이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총균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자본주의 탄생 관련해서 유럽은 지리 환경이 적절하게 분열돼 있어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라리는 유럽인들은 원래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 유럽인은 자본주의적 DNA가 있다는 소리죠. 이는 곧 생물학 결정론이고 진화론적 인본주의, 나치즘, 파시즘하고 결국 비슷한 생각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치즘, 파시즘하고 결론적으로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논리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시냅스 DNA가 결정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레드 다이아몬드 논리에 따르면 이건 환경과 반응에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므로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라리의 주장은 좌충우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주장의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